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업이나 임업 전용 사업자들한테 주는 혜택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부분 중에서 면제를 해주거나 할인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깔끔하게 뭐 빚 제하고 뭐 다 해가지고 제가 물려받을 게 5억 이하예요. 그럼 세금 안 내요? 그렇죠. 취득세는 또 내나요, 근데? 그쵸. 일단 저는 5억 이하일 것 같아요. 재산 상속가액이 한 500억까지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아예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처음 질문부터 이렇게 드려볼게요. 산을 살 때 부가세가 들어가나요? 아니요.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이 붙는 건 건축물이 붙는 거고요. 토지는 원래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취득세나 뭐 등록세나 이런 건 붙어도 농지랑 산지가 특히 그렇습니다. 대지는 또 달라요. 토지에 부가세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산에 창고나 건물 같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그럼 예를 들어서 10,000평짜리를 샀는데 창고가 하나 있어요. 창고에 대한 것만. 그거에 대한 것만?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같이 사업자인데 그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산을 팔거나 사거나 할 때는 또 부가세가 붙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산을 구매할 때 개인이 살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개인 사업자나 회사에서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혹시 매입 자료로도 이게 사용이 가능할까요? 산을 구매할 때? 개인 사업자는 일단 산은 매입 자료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입 자료라는 것 자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있는 거가 매입 자료가 되는 건데, 개인 사업자는 산 살 때 계산서가 발급이 안 되니까 부가세가 없어서 세금 계산서 자체가 안 돼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법인인데, 법인의 정관에 사업 목적의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 이제 그걸 매입 자료로 쓸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산만 사는 경우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보통 이제 여기다가 임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에다가 뭐 또 계속 필요한 걸 사시잖아요. 그쵸, 뭐 농기계가 될 수도 있고 관리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 투자가 될 텐데, 그런 것들도 비용 처리가 혹시 안 되나요? 무조건 되는데 문제는 사업자를 가지고 계셔야지 돼요. 그럼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개인 사업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뭐 자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인 거예요. 그럼 그 사업자로 이 산을 매입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새로 여기 맞춰가지고 임업용 개인 사업자를 따로 만드는 게 더 유리할까요? 저는 사실 별도로 그냥 만드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물론 그냥 개인 사업자이신데 그 개인 사업자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그래서 소득이 너무 큰 나머지 누진세율을 적용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 목적을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비용을 떨구시는 게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이게 또 궁금한 게, 세금이라는 게 부가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취득세, 재산세, 그쵸. 양도소득세, 그쵸,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다 부과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농업이나 임업용으로 사업자를 따로 내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업이나 임업 전용 사업자들한테 주는 혜택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부분 중에서 면제를 해주거나 할인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같은 그 법인세들 있잖아요. 그 법인세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다 준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재배업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아예 전액을 감면을 해준다거나, 그럼 그 상태에서 매입은 그냥 다 사실 돌려받는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업이나 농업 사업자가 있는 게 유리해지는 거죠. 그 이외에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깎아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양도를 하죠? 예를 들면 조림을 한 5년 이상 이제 한 거야. 그래서 그 임지에서 임목을 벌채를 하거나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6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또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 소득만큼 빼주는 거예요. 연에 600만 원까지. 그리고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10억까지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연 600만 원이라는 게 매출 6천만 원에서 600만 원이 공제가 소득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을 6천만 원을 만약에 냈어. 그래도 내가 돈 쓴 거 떼고 했는데 1,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났어. 실소득이 1,000만 원이 났어. 그러면 600만 원까지는 빼고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수익 금액이 그 경우는 10억까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이외에는 이제 임야를 임대를 해줬어. 근데 임대해준 그
그 땅이 작물 생산에만 쓰이는 거야. 뭐 거기다 가게를 차린다거나 뭐 누가 집을 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작물 생산에만 쓰이는 거면 그때 발생하는 그 임대에 의해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하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거 이외에 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수 상황에 의해서 산을 본업이 계신 상태에서 갖고 계신 경우나 뭐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의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네. 아빠가 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자식한테 네. 너 해봐라 이러고 주는 거예요. 증여세가 발생을 할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또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면 또 상속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10,000평짜리의 땅이라고 치고 그리고 이게 1억짜리라고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증여세가 얼마 나오는지 네. 상속세면 상속세가 얼마 나오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우리나라 증여세 관련해서를 보면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땅을 증여를 받는다. 그럼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빼고 나머지 5천만 원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즉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세금을 부과를 하는 금액이 1억 이하면 세율이 10%거든요. 3억 이하면 뭐 20%고 뭐 이런 식으로 세율이 금액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1억 100원이면은 20%가 되나요? 그쵸. 굳이 따지자면.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에 대해서 10% 곱하게 되니까 500만 원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증여를 하고 나면 자녀는 그걸 취득을 했잖아요. 네.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또 나오고 등록하면서 등록세가 나오고.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기는 해요. 이미 세금을 다 낸 거잖아요. 아니 아빠가 세금 이미 다 냈을 텐데 먼저 왜 내가 또 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럼 상속세도 똑같나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 면세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상속의 개념은 증여세는 이 땅을 증여하는 거고 네. 집을 증여하는 거라서 증여하는 것마다 따로따로 하는 건데 상속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원래 갖고 있었던 재산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니까 5억 이하면 면세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상속세가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부채도 상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상속세는 조금 더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깔끔하게 뭐 빚 제하고 뭐다 해가지고 제가 물려받을 게 5억 이하예요. 그럼 세금 안 내요? 그렇죠. 취득세는 또 내나요 근데? 그쵸. 일단 저는 5억 이하일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냥, 네네네. 네. 그래서 조금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건데 가업 상속 공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운영을 하셨는데 10년 이상 동안 운영하시던 그거를 중소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자식한테 승계를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업 상속 공제 제도의 경우에는 사업 상속 재산 가액이 최대 500억까지 500억이요? 예. 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이 그 산림청에서 발간한 문서에 나와 있는 임업인에게 제공한 혜택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림조합이나 이제 이런데 산지를 막 몇만 평씩 막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네네. 집에서 이렇게 대대로 물려받아서 그런 분들이 상속세 문제를 겪으시는 경우들이 약간 굉장히 독립가 같은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재산 상속 가액이 한 500억까지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아예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10년 동안 그 영림을 하시거나 임업을 하신 기록들을 남겨놔야지만 본인이 그게 사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가업을 승계하는 걸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뭐 작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농림업의 경우에는 거의 규모가 뭐 20억 미만이고 이런 경우니까 농림업의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 경우는 최대 15억까지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궁금한 게 네네. 임산물은 당연히 이제 면세 상품이잖아요. 네. 뭐 농산물이랑 똑같이. 근데 또 궁금한 게 목재는 약간 조금 개념이 이거를 임산물로 봐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산에서 체험 활동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 놀러 오면은 여기서 뭐 이거 캐는 체험, 뭐 아니면 숲을 뭐 즐기는 체험,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상품들이. 이런 것들도 면세가 되는지. 면세 아니에요. 목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으면 그 건물은 재화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팔거나 할 때는 세금이 붙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재도 토지 위에 올라가 있는 나무도 등기가 있는 근데 그러면 재산이에요. 네. 임산물도 다 올라오는 건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임산물의 경우에는 산에서 나서 얘를 뺀다고 해서 산림이 좁아진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목재를 제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산림으로서는 면적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산은 그대로 있지만 네. 산림이라는 건 산 위에 있는 나무까지 포함을 해서 얘가 산림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건데 나무를 뽑게 되면 산림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게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산림의 면적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만약에 나무 하나를 베어내고 나무를 새로 심으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복구비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내고서 일정 기간 동안에 배려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체험 상품은 서비스니까 용역행위잖아요. 당연히 면세가 아니죠. 근데 대신에 네. 예를 들어서 농업회사법인 만들었어. 걔가 소득을 계속 못 내다가 뭐 예를 들어 2022년부터 소득이 나서 지금 이제 소득이 난 지 한 뭐 3년차 됐다. 그럼 한 5년 정도까지는 법인세를 50% 감면을 해줘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제가 컨설팅 받고자 오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임산물이나 농산물이 면세 상품이라서 그냥 부가세 안 내니까 좋은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할 거냐 아니면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게 용역도 있고 뭐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는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가 아까워서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따지고 보면 조금 복잡하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세금적으로 혜택을 보기는 훨씬 더 낫게 설계가 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모르면 그쵸. 다 그냥 생돈 나가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그쵸. 세금은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신고하고 증거를 만들어서 입증을 받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다 아는 상태에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뭐 몇백만 원에서부터 네. 몇천만 원, 뭐 진짜 까지도. 과하게는 몇 억도 그치. 잘하면은? 아낄 수가 있는 네. 상황인 거죠. 규모가 물론 뭐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 이제 체험이 아니라 숲속 야영장이라고 이제 하는 또 정책이 있잖아요. 지원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캠핑장 같은 개념이라서 그쵸. 캠핑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면세가 안 되나요? 네. 내 땅에서 네. 숲속 야영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북유림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네. 땅을 거기다가 숲속 야영장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면세가 안 되나요? 그 경우는 면세입니다. 그건 또 면세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목적 자체가 네. 숲속 야영장이다. 그러면 애초에 내 땅에서 하는 것보다 국유림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유림은 원래 노는 땅이었는데 임차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부가가치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끼기에 국유림 임대하는 게 쉽지 않는데 근데 만약에 되면 너무 좋은 게 일단 임대료가 말도 안 되게 싸더라고요. 그렇죠. 임대료 일단 싸고 발생하는 세금들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도 있고 하니까 뜻이 있으신 분들은 국유림 임대도 도전해보시는 게 좋죠. 근데 제가 너무 좋게 말했는데 또 단점들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되는 게 되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그쵸, 되고 그쵸. 이런 거.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유림은 어쨌든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농업인이 있고 임업인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농업이라는 단어 안에 임업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제도들이나 뭐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분류가 되잖아요 또. 네. 근데 이제 임업인들 사이에서는 농업인들에 비해서 너무 차별받는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금 생각하는 혜택 의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 게 좀 있는지. 제가 그냥 지금까지 분석을 해본 바로는 세금 혜택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도 있지만 정책자금이라고 그래서 뭐 융자를 해주는데 이자를 조금 줄여준다던가 아니면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나온다던가 하는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의 이 과세 혜택을 줄여주는 측면에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 서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 돈을 기본적으로 잘 버시는 분들이 세금을 덜 내고 뭐 더 내고 하는 지점에서는 혜택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정책자금 입장에서는 서로 조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죠. 정책자금이 농업정책자금하고 임업정책자금하고 규모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우리 열무TV 채널도 마찬가지지만 임업인들이 자꾸 그런 목소리를 내야 또 정책자금의 규모라는 건 커지는 거니까 자꾸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지역 지자체에서 자꾸
내주셔야지 행정 수요로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물론 경우의 수는 많이 있겠지만 하나의 예시로서 제가 만약에 귀산촌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세금을 가장 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 순서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귀산촌을 결심을 하셨건 뭐 임업을 결심을 하셨건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업을 하시려고 할 때 제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걸 수는 있는데, 일단 사업자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사업자를 만들기 전에 예비 창업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 정책들을 충분히 받으신 후에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사업이 정말로 어떤 내용인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는 걸 일단 1차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업 활동을 위한 그 사업자를 내셔서 그 사업자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구매를 하는 거라던가 측량하는 거라던가 개발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다 그 사업자로 계산서를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다 다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전문 임업인, 국가에서 얘기하는 전문 임업인이라는 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네. 임업 후계자, 독립가, 그리고 신지식 임업인 이렇게가 있는데, 결국 그 세 개 중에 제일 도전하시기 좋은 게 이제 임업 후계자다 보니까 임업 후계자가 되셔서 임업 후계자가 되신 채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가장 유리하시다. 일단 오늘 세금 관련해가지고 조금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네네. 물론 뭐 이제 저희가 여기서 뭐 다 다룰 순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경우의 수를.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여기 김남희 박사님 네이버에다가 김남희 연구소 이렇게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너무 막 전화하시기보다는 여기 댓글로 먼저 한번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미리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시면 뭐 한번 전화를 드려가지고 좀 이렇게 부탁을,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원래 하시는 것 자체가 네. 컨설팅 뭐 네네.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의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숲 경력 체험님,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임업인 분들에 대한 세금 혜택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이라고 하는 건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입문을 위한 어떤 가이드 정도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면밀한 상담을 위해서는 별도로 문의를 주시거나 세금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으시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좋은 장소에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